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흔히 모든 고통은 지나가고 그 자리에 교훈이 남는다라는 말을 하죠. 하지만 저는 그 교훈이란 게 너무 가혹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고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평범하게 연애를 하며 결혼까지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신이 평범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순간을 겪고 저는 그날 이후로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어요. 어떻게 발버둥 쳤는지 제 삶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24살 때 제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닥쳤어요. 병원에서 조기 폐경 징후가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44살도 아닌 24살에요. 머리가 띵했죠. 원래도 달거리가 불규칙하긴 했지만 3달 넘게 아무 소식이 없어서 뭔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들어보니 난소 기능이 또래보다 훨씬 약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조기 폐경은 막을 수 있어도 자연 임신은 어렵고 체외 수정 같은 방법을 써야 할 거라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기를 너무 많이 좋아해서 아기는 꼭 3명 이상은 낳고 싶었거든요. 병원을 나와서 멍하니 길거리를 걸었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온몸이 기운이 쫙 빠졌어요. 내가 어린 나이에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도대체 왜? 억울하고 슬프고 화가 나서 한참을 길에 서 있었던 기억이 나요. 결국 이걸 혼자 끌어안고 있을 수 없어서 제 남자친구에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라면 내 편이 되어주겠지.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오빠, 나 병원 다녀왔는데, 나 조기 폐경일지도 모른대. 자연 임신도 어렵다고 하더라고.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믿기지 않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말했어. 지금부터 치료하면 폐경은 막을 수 있는데 임신은 체외 수정 같은 방법 아니면 어렵대. 그래도 방법은 있는 거네. 너무 걱정하지 마. 오빠는 이런 얘기 듣고도 괜찮아? 나 같은 사람 책임질 수 있겠어? 책임지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내가 널 사랑하니까 같이 방법 찾아보면 되지. 그때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나 큰 힘이 되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26살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났거든요. 남자친구가 우리 이제 그만하자고 다른 사람이 생겼다며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차갑게 말을 하는데 저는 충격에 빠져 그럼 지금까지 나와 만난 건 뭐였냐고 결혼까지 생각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되묻자 그놈은 한숨을 쉬며 솔직히 말하겠다면서 제가 임신도 못하는 여자라 평생 책임지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분노하며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고 하니 돌아오는 말은 저 같은 사람은 패급이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패급이라뇨.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나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너무 비참하고 한심하게 느껴져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놈의 뺨을 있는 힘껏 후려쳤어요. 카페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 쏠렸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죠. 가방을 집어들고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와 울음을 터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교차해 한참을 길가에서 서서 울었네요.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요. 차라리 결혼한다는 소리나 하지 말지. 왜 사람에게 희망을 주냐고요.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제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저를 사랑해 줄까요? 그날 이후 저는 저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조금씩 새롭게 시작했고 26살에 저는 결혼이라는 꿈을 접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일에 빠져버리기로 했죠. 회사에서는 늦게까지 혼자 남아 일했고 주말에도 스스로 일거리를 만들어가며 시간을 채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고 제 마음의 문도 서서히 닫혀갔죠. 제 책상은 언제나 서류와 노트북으로 가득했고 커피잔은 식을 틈도 없이 리필되기 일쑤였어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동료들은 가끔 저를 의아하게 바라보더라고요. 동료가 왜 그렇게 일만 하느냐고, 일하는 게 정말 좋으냐고 물을 때마다 저는 좋아서 하는 거라고 대답했죠. 그렇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자꾸 쓰린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일이 방패였거든요. 상처를 잊으려고, 그리고 그 상처가 다시 저를 덮치지 못하게 막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였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공허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30살이 되던 해 친구가 그런 저를 보며 한참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야, 너 이렇게 살다가 진짜 혼자 늙어 죽을 거야? 내가 결혼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이라도 소개팅 나가보라는 거잖아. 너 계속 이렇게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겠어? 물론 결혼까지 가는 건 바라지도 않아. 그냥 나가서 다른 사람이랑 얘기라도 해보라는 거지. 그게 그렇게 어려워? 나 정말 그런 거 못하겠어. 그냥 혼자가 편하단 말이야. 알겠어. 네가 지금 혼자가 편하다는 건 이해해. 근데 그건 네가 계속 혼자였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을 만나보면 지금과는 다른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어. 내가 너를 위해 진짜 괜찮은 사람 골라놨으니까 딱 한 번만 나가봐. 한 번만이라도 시도해보는 게 좋지 않겠어? 친구는 간절한 표정으로 끝까지 설득했고 결국 저는 억지로 한 번만 나가기로 약속했어요. 친구의 끈질긴 설득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런 결정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 그 소개팅 자리에서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자친구예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선을 그었죠. 사귀는 건 상관없지만 결혼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니 남자친구는 잘 됐다며 자기도 구속당하는 건 질색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부담 없이 시작된 연애였어요. 결혼 같은 건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서로 편하게 만났는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점점 서로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결국 남자친구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결혼하자. 정말로 네가 나랑 같이 있어주길 바래. 미안해. 나 사실 결혼 생각은 전혀 없어. 오빠도 결혼 생각 없었다고 했잖아. 같이 있어 보니까 너무 좋아서 생각이 바뀌었어. 왜?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아니면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결혼이라는 게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 평생을 함께 한다는 게 나한테는 너무 무거운 부담처럼 느껴져.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 나도 알아야 너를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은 나 임신이 어려울지도 몰라. 그래서 결혼은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 결혼하면 아이 문제로 상처받을까 봐 무서웠거든. 정말 그런 거였어?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어. 네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더라면 진작 더 많은 얘기를 했을 텐데. 나한테는 네가 가장 소중해. 아이가 있든 없든 나는 네 옆에 있고 싶어.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이 사람이 정말 진심이구나 싶어서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다 났고 결국 남자친구의 진심을 보고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제 삶은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남자친구와 함께하는 날들이 제게 큰 위로가 되고 있었고
남자친구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 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이 처음부터 본인은 아이를 키우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단지 둘이서 행복하게 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생각해서 한 말인지 알았고, 그걸 알기에 그 말이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우리 둘만으로 충분히 행복할 거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냈지만, 길거리에서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부모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고, 행복하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이 이상하게도 눈에 밟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점점 제 마음속에 아이를 향한 바람이 커져갔습니다. 애써 무시하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루는 정말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사실 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사실 애를 갖고 싶어. 계속 말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너무 겁이 났어. 자기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뭐라고? 정말로? 음, 진작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안 된다고 생각할수록 점점 더 마음이 커져서 내 마음을 감추는 게 힘들어졌어. 그래서 이제는 얘기해야겠더라. 사실 나도 네가 아이를 원한다면 괜찮을까 하고 계속 고민했어. 나도 솔직히 아이를 갖고 싶었어. 그런데 혹시라도 네가 힘들어할까 봐 딩크족인 척 했던 거야. 이런 이야기를 이제서야 해서 미안해.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고맙고 미안했어요. 이 사람이 저를 얼마나 배려하고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고, 우리는 함께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어요. 시험관 시술까지 했지만 결과는 번번이 실패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실패의 쓴맛이 쌓이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달거리가 늦어지고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확인해 봤는데 믿을 수 없게도 양성이 나왔어요. 손이 덜덜 떨리는 가운데 남편에게 뛰어가 이 사실을 알렸죠.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정말이냐고 묻는 남편에게 양성 반응이 나온 테스트기를 보여주며 확인시켰죠. 우리는 다음 날 바로 병원을 찾았어요. 그런데 의사가 초음파를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임신이 아니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해가 안 됐어요. 분명히 양성이 맞았거든요. 너무 큰 기대를 했던 만큼 실망도 컸고, 병원을 나오면서 남편과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서로의 무거운 마음만이 공기 중에 떠돌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여전히 속이 울렁거리고 달거리가 끊긴 데다 심지어 배가 부푸는 느낌까지 드는 겁니다. 심지어는 태동 같은 움직임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결국 다시 남편에게 병원에 가자고 이야기했어요. 여보, 아무래도 몸 상태가 이상해. 병원에서 임신이 아니라고 했던 진단이 잘못된 것 같아. 계속 증상이 심상치 않아서 이번엔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확인해 보면 안 될까? 정말 부탁이야. 지난번에 의사가 확실히 아니라고 했잖아. 병원에 가는 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여보,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내 몸이 계속 이상하다니까. 이번에는 다른 병원에 가서 확실히 다시 확인해 보자. 알았어, 그럼. 다시 한번 병원에 가보자. 그렇게 우리는 또 다른 병원을 찾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의사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고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세 번째 병원까지 가게 됐는데 마지막 병원에서도 같은 진단을 들었고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들었죠. 의사는 산모가 간절히 원할 경우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이런 상상 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절 정신병자로 취급하는 것 같아 화가 치밀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소리쳤죠. 남편은 그런 저를 붙잡으며 눈물을 글썽이더니 제발 그만하자고 애원했어요. 그렇게 병원에 쫓겨나오다시피 나와 병원 복도에서 남편과 저는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너무도 간절히 원했던 만큼 그 절망이 더 깊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우리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꺼이꺼이 쏟아낸 뒤로 남편과 저는 임신에 대해 굳이 집착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점점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시작했고 남편과 함께 단둘이 캠핑을 가거나 자전거를 타며 소소한 즐거움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그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애쓰다 보니 아이가 우리에게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죠. 저는 정말로 마음을 비우고 지금 내게 주어진 삶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해외 근무 제안을 받게 됐어요. 남편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듯 보였지만 저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저는 그의 마음을 읽고는 일부러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1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생각보다 금방일 수도 있잖아. 당신이 이 기회를 놓치는 걸 보는 게 오히려 내가 더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다녀와. 난 여기서 잘 지낼게. 그동안 우리도 각자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될 거야. 그래도 걱정이 돼. 네가 혼자 있을 걸 생각하면 마음이 놓이질 않아. 정말 괜찮을까? 괜찮아. 정말이야. 내가 앤가?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 해외 생활은 내 성향에 잘 안 맞는 것도 있고 내 직장도 있어서 여기 남는 게 더 나아. 그리고 여보가 그곳에서 잘 지내고 좋은 경험 쌓고 오면 우리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잖아. 걱정 말고 가서 열심히 하고 와. 난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지낼게. 알겠어. 근데 정말 외롭거나 힘든 일 생기면 꼭 바로 얘기해줘. 알았지?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도움이 필요하면 다 도와줄게.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우리는 잠시 떨어져 지내기로 결정했어요. 남편이 떠난 지 한 달쯤 지나자 저는 또 갑자기 속이 메스꺼리는 이상한 증상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소화제를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고 좋아하던 고기 냄새가 이상하게 느껴지면서 갑자기 식욕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몸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예전에 상상 임신으로 스스로를 실망시켰던 기억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그럴 거라고 애써 무시했어요. 그 순간 혹시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정신과 치료를 잘 받아왔었다가 최근에 그만뒀었는데 하는 불안한 생각도 스쳤죠. 하지만 증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됐고 결국 참지 못하고 병원을 찾게 됐어요. 의사에게 증상을 설명하자 의사는 가볍게 임신 테스트를 해봤는지는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임신이 어렵다고 답했죠.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결국 임신이 아니었다고요. 이에 의사는 몇 년 동안 임신이 안 되다가도 자연적으로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설명하며 산부인과로 연결해 주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불임 카페에서 본 글 중에 모든 걸 다 포기하니까 자연 임신으로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봤던 기억이 문득 떠오르며 묘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축하합니다. 임신이 맞네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매번 산부인과에서 임신이 아니라는 말만 들어왔는데 이번엔 임신이란 말이 너무도 감격스러웠고 일단은 너무 기뻤어요. 초음파로 찍은 사진을 받아들고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사진을 보냈죠. 남편은 바로 전화를 걸어왔고 남편의 목소리도 감격에 떨리고 있었어요.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며 안타까워하는 말도 덧붙이면서요.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좌절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었고 힘들게 갖게 된 아이를 잘 품어야겠다는 다짐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 소식을 들은 우리 부모님과 시부모님도 경사 났다고 크게 기뻐하며 축하해 주셨어요.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그제야 고생했다며 눈물을 보이셨고, 시어머니는 곧바로 몸조리 방법과 필요한 영양제를 챙기겠다며 분주히 움직이셨어요. 아버님들 역시 손뼉을 치며 환하게 웃으시고 이 기쁜 소식을 친척들에게 전하자며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온 가족이 기쁨에 겨워하며 축하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어느 날 시누이가 우리 집에 불쑥 찾아왔어요. 문 앞에서 눈치를 보며 서 있던 시누이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시누이는 제게 본인이 정말 살 곳이 없다며 여기서 잠깐 지낼 수 없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자세히 물어보니 시누이가 투자로 돈을 몽땅 날려버렸고 집을 마련할 돈도 없어서 당장 갈 곳이 없다며 집 마련할 때까지만 여기서 지내면 안 되냐고 하는 거예요. 왜 시부모님 집으로는 가지 않았는지 물었더니 그동안의 일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너무 틀어졌다고, 돈을 다 날린 이후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서로 얼굴조차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을 정도로 사이가 악화되었고 저희 집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간청하는 시누이를 보고 차마 내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소파에 재우기로 했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상황을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다음 날 남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결국 그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시누이가 우리 집에 와 있다고 말하자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 왜 거기 있는지 물었고 당장 내보내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 그 정도로 화를 내냐고 하니 남편은 얼굴을 붉히며 시누이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당신도 걔가 예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대충 알잖아. 코인에 미쳐서 자기 돈뿐만 아니라 대출까지 받고 심지어 엄마 명품 가방까지 팔아먹은 거 기억 안 나? 그래, 그 일 기억나. 그런데 지금은 시누이가 너무 힘들어 보이잖아. 이렇게 냉정하게 내보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힘들다고 다 받아줘야 돼? 저번에도 그런 식으로 넘어갔잖아. 이번엔 절대 안 돼. 알겠어. 근데 지금 너무 곤란한 상황이,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자 과거의 일이 떠올랐어요. 시누이가 한때 자기 남자친구랑 코인 투자에 완전히 빠져 살던 시절이 있었죠. 처음에는 자기 돈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큰 욕심이 생기면서 대출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결국엔 가진 돈이 바닥나자 시모의 명품 가방까지 몰래 팔아넘겼던 거예요. 신우는 그 와중에도 잘못을 뉘우치기보단 코인값이 오르면 다 갚을 수 있다면서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시어머니가 의자 들고 시누이에게 던지면서 난리친 그 장면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소 저에게 친절하시던 시어머니였기에 그날의 장면이 꽤나 충격적이었죠. 그렇게 시누인 그 일로 집에서 쫓겨났고 이후 잠적했다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거였어요. 신우도 제가 남편과 영상통화하는 걸 바로 앞에서 들었고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제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던 순간 시누이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터뜨렸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오빠, 언니, 제발 이번 한 번만 봐줘. 딱 3주만 있을게. 엄마한테는 여기 있는 거 절대 말하지 말아줘. 진짜 너도 참 뻔뻔하다. 지금까지 했던 짓을 생각하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알아, 내가 잘못한 거. 그렇지만 정말 갈 데가 없어서 그래.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줘. 솔직히 아가씨, 저도 곤란해요. 오빠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도 이해가 되고 아가씨 상황이 딱한 것도 알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남편의 단호한 말과 시누이의 절박한 표정 사이에서 갈등하던 끝에 결국 시누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제가 바보 같다고 하시겠죠? 하지만 이 결정을 내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불안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시누이가 제게만 털어놓은 비밀 때문이었거든요. 언니도 임신했으니까 나 좀 불쌍하게 여겨줘. 나 진짜 어쩔 수가 없어서 이렇게 언니한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언니한테 말할까 말까 정말 수없이 고민했는데 더는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할게요. 아가씨. 왜요? 무슨 일인데요? 왜 나 임신한 걸 얘기하면서. 사실 언니, 나도 임신했단 말이에요. 저 전 남자친구 애를 임신했어요. 그 사람 기억나죠? 나랑 같이 코인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던 그놈 말이야. 내가 임신했다니까 그 새끼가 내 연락 아예 씹고 잠수 탔다고. 이제 나 혼자예요, 언니. 나 좀 도와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고 어쩌려고 그러냐 하니 집에다가는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같은 임산부 입장에서 언니도 이해해달라고 아이를 포기하냐고 얘기하는데 불임이었던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포기하라고 하겠어요. 언니라면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알 거라면서 어떻게든 힘을 내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고 했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결국 남편에게 시누이의 칭찬 아닌 칭찬을 하며 딱 2주만 살겠다고 했다며 남편을 설득했고 그러면서도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어쨌든 이 결정이 가져올 결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남편도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비밀로 한 채 시누이를 받아들인 게 계속 마음에 걸렸고 우리 집 분위기는 점점 묘하게 변해갔어요. 긴장감 속에서 시누이와 저는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시누이는 같은 임산부인데도 저한테 아주 충성을 다하겠다는 듯이 헌신적으로 행동했어요. 시누이는 아침마다 제가 먹을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주었고 청소와 설거지는 물론 빨래까지 도맡아 했어요. 제가 쉬고 있는 동안에도 방안을 조용히 들여다보며 필요한 것이 없는지 살피곤 했죠. 어느 날은 임산부에게 좋다는 음식 재료를 직접 시장에서 사와 요리를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해주고 싶다고 들이대는데 아주 부담스러울 정도였죠. 근데 시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일주일쯤 됐을 무렵 저는 갑자기 배에 심한 통증을 느꼈어요. 일단 임신을 했으니 불안하긴 했지만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건가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어요. 근데 화장실에 갔다가 눈앞이 아찔해졌네요. 아래로 붉은 것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심장이 쿵쾅거렸고 식은땀이 쏟아지더라고요.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은 말이었지만 유산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두려움에 떨며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니 의사가 유산 징후가 보인다고 몸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무리하지 말고 최대한 안정을 취하라고 하더군요.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득 찼어요. 이제부터는 정말로 모든 행동을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누이가 제 얼굴을 보고는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 저보다 더 호들갑을 떨며 본인이 더 잘 도와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사고만 치던 시누이가 이렇게까지 나설 줄은 몰랐어요. 진짜 남편이 해줘야 할 걸 똑같이 임신한 신우가 그렇게 해주니 제가 얼마나 미안하면서도 고마웠는지 몰라요. 신우의 행동이 진심이라는 걸 느끼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신우를 경계하던 감정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고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 더 머물게 해줘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며칠 후 신우이가 나가기로 한 날짜가 다가오자 저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꺼낼까 말까 고민하고 머뭇거렸는데 글쎄 의외로 남편이 먼저 저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내는 겁니다. 속으로 타이밍이 예술이다 싶었네요. 여보, 내가 이런 부탁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힘들지 않으면 윤진이를 우리 집에 조금 더 머물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요즘 상황이 많이 힘든 것 같아서 말이야. 어머나, 오히려 내가 먼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아가씨가 머무는 동안 정말 많이 도와줘서 내가 더 편했어.
나 유산 친구가 보인다고 했을 때 얼마나 잘 챙겨줬는지 알아? 그래? 윤진이가 말썽만 피울까봐 걱정했는데 애가 철이 들었나? 당신한테 잘해준다니까 다행이다. 아니야, 오히려 내가 고마워. 아가씨가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더 편안해졌어. 솔직히 처음엔 조금 어색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당신보다 더 잘 챙겨주는 것 같다니까. 남편과 저는 서로 같은 마음이라는 걸 확인하면서 신우이가 조금 더 머물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사실 신우가 보여준 진심 어린 행동과 노력 덕분에 저도 마음이 약해졌고 솔직히 말해 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신우는 우리 집에서 본인 아이와 함께 살 집을 구할 돈을 좀 모을 때까지 몇 달 더 머물렀고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저랑 신우는 마치 첩보전을 찍는 것처럼 움직이곤 했어요. 시어머니는 신우가 여기에 있는지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요. 다행히 저희 시어머니 점잖은 분이시라 항상 저에게 먼저 미리 말씀을 하시고 오셔서 숨길 것이 많지 않아 속이는 일이 어렵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다녀가실 때마다 긴장감이 남아 마음이 쉽게 놓이지 않았죠. 출산 예정일이 임박하면서 마지막 검진을 받으러 본인의 배도 남산만하게 부른 신우와 함께 산부인과에 가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그만 실수로 남편 번호로 전화를 걸어버린 거예요. 여보, 무슨 일이야? 자기야, 미안해. 실수로 전화했어. 아가씨한테 걸려고 했는데 잘못 눌렀네. 나 지금 마지막 검진 받으러 병원 가보려고. 여보, 내가 여보한테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여보, 이제 그만하자. 당신 또 도진 거야? 왜 또 그러는 거야? 다시 정신병원 가봐. 이제 연기 그만하라고. 뭘 그만하라는 거야? 지금 갑자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뭐 연기라니?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여보, 상상임신 또 시작됐다며. 이제 그만하자고. 몇 달 전에 유산한 거 기억 안 나? 왜 또 이러는 거야? 상상 임신? 유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매달 초음파 영상도 보내주고 우리 아기 잘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거 다 거짓말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 만삭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이제 더는 못하겠어. 남편의 말은 점점 더 황당해져서 제가 배에 공이나 휴지를 넣고 다니면서 만삭인 척 한다고까지 말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처음엔 웃어넘기고 싶었지만 남편의 진지한 목소리를 듣고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를 믿고 함께 이 순간을 준비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어 충격과 분노가 교차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기분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래서 진짜 임신한 걸 보여주겠다고 화장대 앞으로 가서 셔츠를 젖히려는데 그 순간 화장대 위에 놓인 쪽지가 눈에 들어왔죠. 쪽지를 집어들고 내용을 읽었을 때 그 안에 적힌 내용은 제 머릿속을 새하얗게 만들어버릴 만큼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죠. 신우가 저에게 쓴 쪽지였는데 쪽지에는 신우가 사실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상상 임신으로 임신을 포기했는데 임신이 어렵게 되어 그마저도 유산 징후가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신우는 어떻게든 이 집에 오래 머물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같이 임신 중이니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거죠. 그게 뭐였냐면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사실 새언니가 유산을 했는데 제가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임신한 것까지 남편에겐 다 밝히고 언니가 자기 초음파 사진과 영상을 본인 것처럼 속여서 오빠한테 보내고 오빠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다네요. 어처구니가 없지 않아요? 아니 기껏 지 임신한 거 다 비밀로 해줬더니 이걸 역이용해서 제 뒤통수를 치다니요. 그러면서 제 남편한테 제가 예전처럼 상상 임신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며 옆에서 지켜줄 가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어쩐지 남편이 먼저 저한테 신우를 굳이 더 머물게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그러면서 쪽지 맨 마지막에는 저보고 정말 미안하다고, 만삭이 되면 더는 이걸 속일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떠나려고 한다며, 언니도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해 줄 거라 믿는다는 개소리를 써놨는데, 저는 이 쪽지를 다 읽고 나서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밝혔어요. 남편은 당연히 그 내용을 보고 극도로 화를 냈고, 믿었던 동생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남편은 영상통화에서도 얼굴이 새빨개진 게 보였고, 일단은 얼른 병원에 가보라고 했고, 지금 당장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어요. 남편의 전화를 받았는지 시어머니는 곧바로 저희 집으로 찾아왔는데,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표정은 분노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서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날이 선 표정을 보고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크게 한숨을 쉬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고, 자신이 믿었던 너희가 이런 짓을 하다니 기가 막힌다고 했어요.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말하면서 자신이 신우를 잘못 키운 것 같다며 후회와 자책을 드러냈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울컥하는 마음에 고개를 떨구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어 제 손을 꼭 잡더니 이 일을 자신이 바로 잡을 테니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아이와 제 건강만 생각하라고 단호히 말했어요. 그 진심 어린 말에 저는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신우를 찾기 위해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신우의 친구들, 지인들, 심지어 아주 오랜만에 연락하는 사람들까지 전부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래도 단서를 찾지 못하자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는데 신우 지인의 집까지 찾아가서 수소문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신우를 찾으려고 분주히 움직이는 동안 저는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됐어요. 출산 직전에 남편이 잠깐 한국으로 들어왔고 긴 휴가를 낼 수는 없었지만 제 출산만큼은 곁에서 함께하고 싶다며 서둘러 귀국했죠.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남편과 함께 그동안 고생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서로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저에게 그동안 의심해서 진심으로 미안했다고 사죄를 했어요. 신우의 말만 듣고 제 진심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제 말을 더 믿어줬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말을 했죠. 저도 남편에게 너무했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저를 의심할 수 있었냐고 물으니 남편은 그동안 제가 상상 임신으로 힘들었던 적이 있었으니까 그거랑 연결지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제 진심을 끝까지 믿어주지 못한 자신의 행동이 부끄럽다며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은 시어머니가 결국 신우를 찾아냈다는 소식이었죠. 신우는 밀양의 한 친구 집에 숨어 있었대요. 멀리 가서도 숨어 있었죠. 시어머니가 거기까지 직접 찾아가서 만삭의 신우를 질질 끌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끌려온 신우가 저희 집에 도착했을 때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도 속이 풀리지 않았죠. 그동안 신우가 저를 농락하고 기만한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쉽게 풀리지가 않았어요. 이년아, 당장 새언니한테 무릎 꿇고 빌어. 네가 뭘 잘못했는지 새언니한테 제대로 말하라고.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제 행동이 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을지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너 그게 끝이야? 네가 저지른 일들이 그냥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라고 생각해? 네가 새언니한테 준 고통을 네 입으로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용서받을 생각도 하지 마. 엄마,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내가 더 어떻게 해야 언니가 용서해 줄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해도 언니 마음을 다 돌릴 수 없을 것 같다니까. 언니 미안해요. 진심이에요. 미안하다고? 지금 그 말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불안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가씨가 나를 얼마나 흔들어 놓고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진짜 알고는 있는 거야? 제 말 끝에 신우가 또 맞받아치며 말대꾸를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더는 참지 못한 듯 주방으로 가셨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긴장했는데 시어머니가 가위를 들고 돌아오셔선 아무런 말도 없이 신우에게 다가서더니 신우 머리채를 확 붙잡고 냅다 머리카락을 잘라버리셨어요. 신우는 자신의 잘린 머리카락을 손에 쥔 채 펑펑 울면서도 입은 멈추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걸로 끝내는 걸 다행으로 여겨. 아주 마음 같아서는 갖다가 호적이라도 파버리고 싶을 정도로 부족해.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끝까지 책임져 이거사. 엄마, 왜 나한테까지 이렇게 하는데? 나 임산부야, 임산부. 언니가 용서를 안 해주는 걸 어쩌라고? 내가 네 새언니한테 빌라고 했지. 언제 널 용서해달라고 말했어? 그런 착각은 하지도 마. 진짜 나도 지금 배가 나와서 무릎 꿇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무릎을 꿇고 빌라고. 이씨, 내 머리 어떡할 거야. 우리 애기 태어나면 바로 사진관에서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머리꼬리 이래서 어떻게 찍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어요. 시어머니가 평소 엄격한 분인 건 알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행동해 주시는 모습에 고맙기까지 느껴질 정도였죠. 결국 신우는 쫓겨났고 저는 다시는 신우를 보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남편은 전화로 시어머니가 잘한 행동이라고 하며 저한테도 몸 조심하고 당분간은 집에만 있으라고 당부를 하더라고요. 남편의 당부에 시어머니도 자주자주 와서 저와 아이를 봐주셨고 저희 친정 식구들은 거의 상주하다시피 저희 집에서 같이 있어줬어요. 저희 엄마도 신우 보고 진짜 또라이라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걸 실행에 옮길 수가 있냐며 혀를 차셨죠. 엄마도 바쁘셔서 제가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얘긴 하지 않아서 잘 모르고 계셨다가 진상을 알고 너무 놀라시며 신경을 못 써줬다고 엄청 미안해 하셨어요. 그 후 남편도 1년을 채우고 귀국을 했는데 남편은 공항에서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짐도 제대로 풀지 않고 서류 뭉치를 들고 신우에게 고소를 할 거라며 준비한다고 하더군요. 가족끼리라도 법적 조치는 가능하다고요. 고소라는 단어를 남편 입에서 듣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남편은 신우에게 속은 게 너무도 분했다면서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싸줄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어요. 알고 보니 저한텐 말하지 못했던 게 남편은 제가 임신 중일 때 신우가 저를 돌봐준 것이 고맙다며 꽤 큰 돈을 빌려줬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돈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신우가 자신의 필요를 위해 저와 남편을 철저히 속이고 이용한 결과였다는 걸 알고 나자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다고 했죠. 남편은 당장 변호사를 만나 고소장을 작성했고 그 소식이 신우에게 전해졌는지 신우가 우리 부부를 찾아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신우가 뻔뻔하게 소파에 앉으려 하자마자 어딜 앉느냐며 따지듯 소리쳤어요. 무슨 낯짝으로 여기 앉으려고 하냐고 바닥에 앉으라고 했더니 신우는 멈칫하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눈치를 보다가 조용히 바닥에 앉길래 바닥에 앉은 것도 과분한 줄 알라고 소리를 쳤죠. 오빠, 제발 고소는 좀 취소해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 돈 못 갚아. 상황이 너무 힘들단 말이야. 힘들어?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봐. 더 이상 네 말이나 핑계는 믿을 수 없어. 다른 방법이라니? 내가 뭘 어쩌라는 건데. 정말 몰라서 그래? 몸이라도 던져서 갚아. 오빠 미쳤어? 애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여동생인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너 예전에 대출 갚으려고 술집에서 일했던 거 다 알고 있어. 그때도 똑같이 몸 던져서 해결하려고 했잖아. 이제 와서 착한 척 하지 마. 술집이라니. 나 바텐더 일했던 거라고. 그게 그거냐고. 바텐더든 뭐든 네가 무슨 핑계를 대든 상관없어. 내 눈에는 똑같아. 남편이 신우의 과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 친구가 술집에 갔다가 우연히 신우를 목격했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른대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신우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매일 밤마다 운동하고 온다고 새벽에 들어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눈치챘다고 했네요. 그 와중에 거짓말은 얼마나 치밀했는지 운동복에 땀까지 적셔서 연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신우도 별 가지가지하죠. 신우는 억울하다면서 울면서 매달렸지만 남편의 결심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결국 저희 집에서 쫓겨났고 저는 신우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매달리며 언니라도 오빠 좀 설득해달라고 하는데 가차 없었죠. 내가 널 뭘 믿고 우리 남편을 설득하냐. 나한테도 고소 안 당한 걸 다행으로 여기라고 했어요. 신우 고소건에 대해선 변호사를 통해 증거 자료를 수집해서 고소를 접수했죠. 법정에서 신우가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려 애쓰던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을 정도였어요. 자기가 홀로 아이를 낳고 처절하게 살고 있다며 변변한 직장은커녕 제대로 된 아르바이트도 못 구해 하루 벌어 하루를 겨우 버티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허름한 반지 앞방에 아이와 함께 산다며 병원비를 낼 돈도 없어서 아이가 아파도 약국에서 약을 사다 먹이는 게 다라면서 눈물로 사정하는데 어이가 없는 게 뭔 줄 아세요? 신우이가 법정에 나타날 때 명품 신발을 신고 온 거예요. 반지 앞방에 살면서 병원비도 없다는 사람이 그 비싼 신발을 신고 있다니. 판사와 변호사도 기가 막혀서 그 신발 팔아서 병원비부터 내라고 그런 태도로는 누구의 동정도 받을 수 없다고 했다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이 다 시원하면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신우는 얼굴이 빨개져서 더는 변명하지 못했죠. 그렇게 판사는 저희의 증거와 증언을 받아들였고 신우에게 벌금형과 피해 복구를 명령했어요. 신우는 벌금을 내기 위해 결국 명품 신발부터 팔기 시작했다는데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또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올려 팔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도 했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솔직히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신우가 겪고 있는 고난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요. 남편과 시부모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제가 또 한 번 놀랐던 게 시댁 사람들도 보통 강단이 아니더라고요. 신우가 겪는 일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신우에게 너무 많이 당했던 경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그에 반해 저는 남편과 어렵게 가진 아이와 함께 안정된 삶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아이는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해 하루하루 새로운 단어를 내뱉으며 저희에게 웃음을 주고 있고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에 더 바빠졌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주말이면 항상 저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죠. 저희 가족은 아이와 함께 살기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 기념으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날이었죠. 후식으로 과일과 차를 마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이 문자를 확인하던 찰나 이번에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핸드폰도 동시에 울리는 겁니다. 남편이 문자를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동시에 핸드폰을 들여다보더니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알고 보니 세 사람 모두에게 신우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뭐야, 윤진이 얘 또 돈 빌려달라고 하네.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100만 원만 보내달라는데? 어머 이 미친년. 나한테도 연락 와서 애가 아프다고 병원비가 없어서 100만 원만 보내달라네. 뭐?
근데 왜 나한테는 집세가 밀려 쫓겨나겠다고 100만 원만 보내달라고 해? 그럼 아빠한테는 집세, 엄마한테는 병원비, 나한테는 생활비라고 한 거야? 저는 그 세 분 말에 그냥 잠자코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본인들은 오죽 열이 뻗칠까요? 암튼 정말 대단하죠? 우리가 한자리에 있는 것도 모르고 이런 거짓말을 하다뇨. 참 한심스러웠네요. 다행인 건 저한텐 연락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한심하다고 했고, 시아버지도 단호하게 말하면서 이제 더는 속아주지도 말고 도와줄 필요도 없다고 했어요. 여태 다 속아주지 않았냐고요. 본인 삶은 본인이 책임지게 내버려 두자고 하셨네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신우한테 전화를 걸어 너한테 그 돈 줄 바엔 차라리 불우이웃 돕기에 쓰겠다고 했고, 옆에 시부모님도 다 같이 있다고 하니 신우가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왜 저러고 살까요, 참. 시부모님이 제일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이 이렇게까지 된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게 얼마나 속이 쓰릴까 싶더라고요. 그래도 애는 잘 키우고 있는 모양인 것 같긴 한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가끔 아이와 같이 찍은 사진을 톡에 올리긴 하는데 그런 사진을 볼 때마다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정말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보여주기 식으로 올리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혹시 아이가 방치되고 있는 건 아닌지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애는 무슨 잘못이냐고요. 신우가 그동안 보여줬던 무책임한 모습 때문에 신우는 밉지만 그 애는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날 저희의 평온했던 저녁 식사는 예상치 못한 소동으로 한 차례 또 흔들렸지만 모두의 단호한 태도로 마무리되었어요. 지금은 저희 가족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도 여전히 든든하게 저랑 우리 아이를 지켜주고 있고 시부모님도 큰 변화 없이 일상을 보내고 계세요. 신우는 저희 남편에게 빌려간 돈은 갚아야 하니 매달 10만 원이나 3만 원씩이라도 갚아 나가고 있는데 빨리 다 갚아서 그것마저도 연락을 끊고 살길 바랄 뿐입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후련하기도 하고 누워서 침 뱉는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들과 제 이야기 나누고 싶었어요. 앞으로는 그냥 조용한 보통의 가족처럼 살길 원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내시고 더 좋은 날들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